자, 서울 패션 라디오 45화 3부 이어서 그라운드 웨이브의 김선호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0분의 시간 동안 어제 여러 가지 또 브랜드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로 전환해서 이번 시즌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세 분 무슨 아이돌 나가시나요? 그라운드 웨이브로 입어봤습니다. 네, 심지어 두 분 다 돈 주고 사신 거라고. 네,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이번 시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앞에 옷도 있고, 그죠? 네.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시즌은 이제 약간 제가 이커머스 쪽에서 그 남성을 타겟으로 전개를 한 적은 좀 애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 쪽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었고, 이번 시즌부터는 이제 저희가 아예 남성 카테고리 쪽에 중점을 두고선 옷을 만들기 시작한 사실은 첫 시즌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전에는 그러면 여성이 메인이었어요? 옷이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커머스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저희 여성복 그 지웨이브 시절이죠. 네. 그때 보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이건 계속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볼륨을 가지고 갔던 것도 여성 쪽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네. 아까 말했던 그렇죠. 예, 이건 안 되고 저것만 돼라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뭔가 시대도 바뀌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두자 해서 저번 시즌에 사실 좀 더 시작을 하게 됐죠. FW 때부터. 맞죠. 저희 그래서 몬스터 자켓도 보고 뭐 이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자를 뭐 배제한다기보다 사실 저는 이 계속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사실 남성 여성을 나눠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라운드 웨이브에 대해서는.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라운드 웨이브를 남성 카테고리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나는 남자 옷을 만들어 아니면 뭐 여성복을 만들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든 시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옷을 만드는 데 포커싱이 되어 있었고, 그 대신 이제 지웨이브 같은 경우는 여성복에 완벽하게 포커싱이 되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커머스를 한 이제 올해로 3년 차네요. 3년 정도 경험해보고선 그냥 원래 제가 했던 남성복도 아니고 여성복도 아닌 그냥 그라운드 웨이브에 옷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저번 FW 때부터였고, 요즘 말로 젠더리스. 그렇죠. 그리고 이번 SSF부터는 아예 그냥 이제 저를 컨트롤하는 저희가 들어가 있는 카테고리도 남자로 이관을 거의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이 SS에서 판매하는 옷들이 샘플로 걸려 있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오버사이즈를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패턴을 잡아가면서 작업하신다는 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작업실을 봤기 때문에 알았고, 이번에는 특히 이렇게 가먼 다잉이 굉장히 제가 예전에 좀 더 어렸을 때 좀 좋아했던 그런 그 무드의 그런 컬러들과 뭐 이런 포켓 디테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티셔츠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길래 이거 나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그먼트 염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먼 다잉이 아닌가요? 가먼 다잉인데 이제 종류가 좀 몇 개가 있는데, 피그먼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이렇게 빈티지한 네, 색감을 좀 내는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그먼트 작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잉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끝나고 바이오 워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절개 부분에 이런 건 좀 더 밝게 표현되는. 그렇죠. 요런 쪽.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 SS가 사실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거든요. FW보다. 그렇죠. FW보다 SS가 옷이 때깔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SS에 내가 제일 좀 우리 브랜드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은 카테고리가 티셔츠에다가 아니면 스웨트에다가 프린트를 집어넣는 방법이라면, 저는 이제 좀 더 방향을 이제 그라운드 웨이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또 여기 저희 성수로 이전을 하면서 이 주변에 워싱이랑 염색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연무장길. 연무장길.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브랜드는 뭔가 이런 프린트로 자기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면 이번 시즌에 우리는 염색과 워싱 기법을 좀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서 이거는 그냥 그라운드 웨이브의 옷이다라는 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프린터 없이. 프린터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앞에 있는 해서 티셔츠 한번 생각이 된 볼까 거예요. 봐요. 네. 네. 그럴까봐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입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네요. 네. 이게 제가 한번 워싱을 했어요 집에 가서 또. 되게 톡톡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약간 챔피언의 옷 같은 그런. 그래서 느낌이라고 해야 그런 되나? 이제 네.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16수라고 약간 도톰한 티셔츠예요 원단 자체가. 근데 이런 원단들은 워싱을 돌렸을 때 좀 더 텍스처가 살아나기 때문에 좀 그런 맛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지만대로 맞아요. 이렇게 네.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는 이 티셔츠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보통 넥라인이랑 옷의 본판을 한 번 봉제해서 그냥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앞면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카메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뒷면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네. 좀 더 이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바이오 워싱을 돌렸을 때 좀 더 입체적으로 이쪽이 어깨 라인 자체가 뒷 넥부터 해서 좀 더 보이게 했으면 좋은 방법을 찾다가 이 봉제를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좀 도톰하게. 그러니까 시접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저희 그냥 쓰는 용어인데 시접이 일부러 많이 뭉치게 해서 네네. 좀 돌렸을 때 더 워싱이 극대화되게. 맞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도 보니까 뭔가 여기가 잡아주는 느낌도 이런 데가 있고요. 이렇게 셔츠나 맞아요. 자켓에 네. 그 이렇게 셔링 잡히듯이 맞아요. 마리카 맞습니다. 타미치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고 약간 그러니까 볼륨감이 보인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옷이 엄청나게 큰데 입었을 때 이게 좀 옷이 사이즈에 따라 몸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좀 가라앉거든요. 이게 딱 빳빳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아주 부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만은 또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네,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아까 뭐 저희가 그 서석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해외 세일즈 계속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그 어려운 점이 사이즈가 많이 나눠져야 된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세일즈 하시는 다른 브랜드들도 그쵸. 그 점이 굉장히 좀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 생각한 거는 그럼 하나의 사이즈로 여러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이 입었을 때 그래도 아웃핏을 좀 통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과감하게 하나로 묶자. 네. 그래서 오버사이즈를 생각한 건 아니었고 사실 이 시작은 하나의 사이즈, 원 하나의 사이즈. 사이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좀 디벨롭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좀 저희 안에서 계속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즈를 추구하면서 오버사이즈가 되기 시작한 게 2012년? 네, 맞습니다. 13년? 12년? 13 시즌이 된 거죠. 네. 2013년부터 오버사이즈 패턴의 옷을 연구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 티셔츠도 그냥 티셔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라운드 웨이브만의 손맛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그러니까 가끔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 분 다 좀 그런 게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좀 고지식하게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말하자면은 많은 브랜드들이 좀 패스트 패션처럼 옷을 내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프린트 찍는 걸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프린트를 빨리빨리 이렇게 예쁜 것들을 좀 소위 말하는 핫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해서 그것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고 약간 그런 느낌들. 그리고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들이 또 스트리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선택을 받으니까 저도 좀 그런 속도감으로 이 그라운드 웨이브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티셔츠가 아마 가격대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어본 사람들은 이제 이것들의 어떤 것들을 알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온라인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실제로 봤을 때의 어떤 그 좋은 느낌들을 온라인에서는
이게 만져볼 수도 없고 뭐 사진을 아무리 디테일하게 찍는다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눈에 띄고 직관적인데 아무래도 손이 가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너무 장인 정신을 좀 고집한다.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죠. 네.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을 직접 만드는 거에 대해서 뭐 옆에 서구가 계속 지금은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된 거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패션에 국한되지 말고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산업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는 산업 디자이너들, 뭐 제품을 이런 제품을 만든, 아니면 뭐 이런 가전, 아니면 자동차 디자이너들도 목각을 직접 디자이너가 사실 거의 만들거든요. 목업이죠. 그리고 건축 디자이너들도 만들죠. 맨 처음에 만들죠. 조금 직접 다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패션 쪽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의 패션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고 가장 큰 지금도 많이 소화가 되는 곳이 동대문이라는 구조고, 그쪽은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런 쪽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신규로 내가 디자인을 런칭을 해가지고 뭔가 시작을 할 때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저렴한 비용에 들어가서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냥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네. 당연히 디자이너는 내가 이 옷을 만드는 게 뭐 아웃핏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봉제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후가공도 되게 다양한데 이거를 무조건 외주에다 넘겨가지고 만드는 게 제 생각에는 과연 이게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빠르고 대물량 하는 집을 이길 수도 없죠, 사실은.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경쟁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네.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너무 설명을 안 해가지고. 설명하기 너무 많아서 네. 1시간 안 하기가 빡센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우리 요런 이미지들을 뭐 영상으로도 보여주겠지만 나중에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깜짝 놀란 게 네네. 그 2013년, 14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쇼했던 옷들 보면은요, 지금의 시절의 사람들한테 선보여도 굉장히 컨템포러리하고 맞아요. 네. 오히려, 촌스러움이 네, 없습니다. 진짜 이때는 좀,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앞서가는 듯한 그런 옷들을 만들고 계셨던 분이더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2014년에는 이것들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루즈핏이 그러니까 아직 아니, 그 익숙하지 어스망이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네, 오버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대중은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페피들만. 네, 예를 들어 이때 해피들도 쉽지 않았죠. 왜냐면 이때가 지금 해피들도 아니었어요. 배트멍처럼 소매가 길었어요, 이때가. 근데 네. 이 시즌에서 되게 좀 재밌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브랜드가.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 브랜드 그라운드 웨이브도 굉장히 큰 변화를 느꼈던 게,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그 전에 트레이드 쇼에서만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 쇼를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쇼룸에 입점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실적인 굉장히 좀 판매에 대해서도 좀 되게 니즈가 있었어요. 반응이 좋았군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보면 지금 2014년 SS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우주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일상복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 이미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컬러링이랑 디테일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다. 2014년이었다. 이때 제가 쇼를 여의도 IFC몰 맞죠. 아직 네. 완공되기 전에 옥상에 있던 그 루프탑 같은 공간에서 한 건데, 이때 제가 컬렉션들을 여러 가지 봤거든요. 제가 계속 서울 패션위크 리뷰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컬렉션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쇼 보기 전에도 제가 형 사무실 계속 가가지고 작업들 중간 과정들을 봤고, 근데 이번에는 이때가 컬렉션 한지 꽤 됐을 때잖아요. 서울 패션위크 한지. 근데 이제 우주복을 할 거다라고 하고, 진짜로 이런 것들만 엄청나게 막 원단들 막 테이프들 막 엄청 리서치하고 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업 컬렉션들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컨셉추얼한
컬렉션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때 다른 브랜드들의 경우 거의 99%가 엄청 그 세일즈에 특화한 종류의 되게 웨어러블한 소위 말하는 양복이었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진짜 그 피날레 때 다 하얀색 우주복을 입은 남자들이 쫙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속으로는 진짜 약간 좀 이상한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정도는 해야지 약간 컬렉션이지. 그 약간 그런 생각? 확실히 술이 맛있었어요. 이거를 끝나고 먹는 아, 거. 이게 오래된 게 느껴지는 게 지금은 연예인 된 분들이 다 모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 유명한 이거 분입니다. 누구였죠? 그 안재현 씨. 안재현. 네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사실 이 우주복 컬렉션은 저희가 원래는 이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를 맞아. 트레이드 쇼를 하는 옷은 저희가 이제 티셔츠랑 SS 시즌에 맞춰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저희가 그 키로 잡았던 게 입체로 이렇게 티셔츠나 모든 옷에 입체로 이제 엠보싱 같이. 엠보 처리를 한 무늬를 넣어서 했는데 맞아. 이제 저희 똑같이 파리에서 하고 했는데 하필 이때 준지 컬렉션이 똑같이 나온 거야. 엠보가 다 나온 그 개발을 거예요. 똑같이 했구나. 그리고 그 모양 틀도 너무 비슷하고 근데 이제 저는 똑같은 걸 그냥 할 수도 없고. 네, 같은 시즌에 똑같이 그냥 뭘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같은 시즌에 파리에서 했는데 이제 준지는 쇼를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저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옷인데 세일즈만 됐지 이거를 쇼에 쓰기에는 굉장히 좀 그때 그냥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일즈의 그 측면에서 그래서 콜렉션을 그냥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고. 보내버렸구나. 그래서 약간 화도 뭐 여러 가지 분노도 있었고 예. 근데 바꿔서 약간 이때는 어차피 이제 브랜드라는 건 사람들한테 패션이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사람들한테 뭔가 판타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브랜드를 하면서 한 번쯤은 이 브랜드가 약간 굉장히 좀 이 디자이너 자체도 뭔가 굉장히 환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더 과감하게 참 이때는 이걸 입어줄 뮤지션도 연예인도 없었고 맞아요. 이 래퍼들도 컨셉을 없었고. 이해해줄 소비자도 없었고 그게 문제네요. 잡지에만 좀 나오고 네, 특이한 거 했네 하고서 화보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반보 앞서가면 제일 좋은데. 그쵸. 그 반복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2보 정도 앞서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면 되겠다 하는 게 딱 보이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지금까지의 행보도 멋있었지만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그라운드 웨이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계속 하시고 캐주얼한 여기에다, 거. 예, 캐주얼하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입은 사람을 만져봤을 때 더 그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옷들이잖아요. 어떻게 한마디로 보면은. 입고 있는 사람을 만져라. 예. 그리고 요런 라인에 약간 좀 리파인된 요런 느낌의 옷들을 조금 상위 버전으로 조금 추가해서 조금 더 포멀한. 예. 원래 또 패턴이나 이런 거에 강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살려주셔야 저 되거든요. 건너편에 보시는 저 패턴대가 예. 거의 무슨 강의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진행을 시즌리스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도 약간 이런 좀 어떤 좀 완전 오버사이즈 막 배트먼 같은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이 그라운드 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의 장점을 살린 좀 이렇게 디테일이 또 이렇게 은연중에 있는 그런 오버사이즈로 진짜 어떤 그런데 이제 너무 소위 말하는 그 모던한 옷들 그러니까 소위 뭐 질샌더라든지 그러니까 아예 색도 되게 모노톤이고 이런 것들보다 이런 종류의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조금 그 아메리칸 스포츠웨어 같은 느낌들 그런 종류의 복종들 아이템들이 좀 나오면은 되게 재밌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그라운드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시도하셨던 기간이 12년이고 그 안에서 정말 되게 다양한 걸 시도하셨잖아요. 같은 이름 안에서. 그게 사실 저는 되게 헤리티지라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또 좋아진 거는 시즌도 상관없어졌고
컬렉션이라고 해서 막 50착장을 해야 되는 세상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짧게 그러니까 유통 방식도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하셨던 거를 막 세 리바이벌. 번씩 그냥 아주 캡슐 컬렉션처럼 해서 콘텐츠만 계속 꾸준하게 다르게 나오고 하면 뭐가 더 소비자들이 좋아할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어떤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것도 생각이 좋은 생각이겠네요. 아카이브를 다시 리바이벌한다. 리바이벌 하는 걸 요즘 방식 요즘 시대에 딱 맞춰서. 그게 이름이랑도 그럴 너무 수 잘 있겠습니다. 어울리고 그라운드 웨이브니까. 예를 들어 뭐 꼼데가르송 같은 브랜드.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꼼데가르송 옴무 플러스가 이제 말하자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표하고 뭐 꼼데가르송 셔츠 같은 경우도 컬렉션을 이제 분리해서 따로 하지만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꼼데가르송 옴무나 이제 꼼데가르송 옴무 에버그린 같은 라인을 보면은 그들이 계속 세일즈했던 그 중요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발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라운드 웨이브 정도면 사실 과거에 했던 것들 중에 조금 새롭게 가다듬어가지고 네. 라벨 그냥 2013년 붙여버리고 2014년 붙여버려도 졸라 멋있을 것 라프 같아요. 시몬스의 아카이브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네. 감사하네요.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아 진짜로. 그래서 네. 제가 그 서구한테는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여기 조그맣게 뭐 쇼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네.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라운드 웨이브가 있고 그 그라운드 웨이브의 그런 것들 좀 재밌는 것들을 하는 거를 조금씩 네 이제 선보이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좀 남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사실 서구형 때문에 서구형이 이렇게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둘은 갑자기 어떻게 붙은 거예요? 선호형 그 그게 사무실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공석이 생겨가지고 원래 아가. 직원들이 있다가 좀 그 개편을 하면서 브랜드를 그때 저도 이제 사무실 쓰다가 사무실 안 쓰면서 일을 그냥 하고 있다가 뭐 집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물리적인 공간이 꼭 있긴 필요한 있어요. 시간이 돼서 이제 구해야겠다. 이제 진짜 한계네. 약간 이러고 있다가 선호형이 그냥 그냥 뭐 책상 있는데 그냥 와 그랬는데 제가 짐을 잔뜩 들고 거기로 들어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서로 바쁠 때는 서로 뭐 거의 말도 안 하고 일만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렵네요. 아니 근데 제가 한 번 놀러 갔거든요 두 분 네. 계실 때. 아유 만담이. 근데 아니 둘 다 되게 조용한 성격인데 말씀들이 참 많으셔요. 맛깔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정료 작업들에 대해서나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좀 캐치하지 못했던 일종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줄 때가 있어가지고 6개월의 이제 직장 생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6개월 굉장히 단비 같은 존재. 그래서 뭐 그런 겸사겸사해서 뭐 어떻게 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네. 아무튼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려요. 저도 네.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약간 뭔가 옆에서 계속 쓴소리 해줄 사람이 네. 필요해요 사실은. 쓴소리 전문이죠. 네.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 네. 100번 얘기하면 하나 정도는 제가 들으려고 맞아요. 제스처는 취하니까. 네네. 네. 사람이 이렇게 뭐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납득이 돼야지 그게 되더라고요. 네. 약간 속 아직 설득력이 아, 떨어지는 게. 와 모든 클라이언트를 설득하지만 네. 김선호 디자이너는 설득할 수 없다. 제가 안 하는 거죠. 아우. 자 그러면 그 이번 시즌 컬렉션에 원래 그러면 제목이 뭐 있었나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작업 방식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무드보드를 만들고 이제 그 시즌 컨셉을 정하고 하는 이미지를 먼저 많이 찾죠. 그리고 이제 원단을 찾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일 시즌에 어떤 아이템을 만들 건가를 우선 정해 놓은 다음 그리고 기본 패턴을 또 만들어요. 야. 그 진짜 오래 아이템에 걸려요. 많아요. 그게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패턴을 만든 다음에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의 아니 소비자보다 옛날 패턴도 다 있죠 지금? 버리셨어요? 다 있지. 저쪽에. 버려도 끝이 없어요. 아 오케이.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단 만들어보고 얘기해줄게. 뭐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 사이즈를 하나의 사이즈로 확장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하는 이 시스템이 제일 유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기본 자체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변형을 하다 보면은 좀 옷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뭔가 그냥 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 몸에 딱 붙는다는 느낌이 네,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매 시즌 정말 저도 아이러니한 거는 똑같은 셔츠를 만들더라도 아니 티셔츠를 만들더라도 저번 시즌에 한 패턴을 꺼내서 보면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아쉬움이 것들이 또 남아요. 네. 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한 건데도. 그래서 매 시즌마다 그렇게 아이템을 정하고 아이템 변형을 하면서 점점 약간 컨셉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컨셉충이 아니네. 음, 사실은. 맞죠. 그런 게 제일 크죠, 사실. 장인이죠. 원래 그러니까 원래 컨셉충들이 또 패션에는 또 잘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프로덕트를 굉장히 즐겨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인 계열이네. 아니 그때 그렇지 예전에 그 김석원 디자이너가 그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태리의 장인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어떤 집은 매년 면바지만 내는데 매년 패턴을 몇 미리씩 조정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집은 그 더플 코트만 계속 나오는데 그 똑같은 더플 코트인 것 같은 거를 왜 계속 내냐 그러면 조금씩 여기가 달라져.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다는 걸 계속 얘기를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진짜 미친놈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점차 납득이 되면서 매년 새롭게 그거를 사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건 이제 제가 작업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제가 가장 유의해야 될 제 작업 방식에서 네. 잘못하면은 브랜드 자체가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아, 그렇죠.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원단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복 자체가 요즘에 특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라이즈 앤 빌로우 같이. 디스가 아니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도 물리적으로 많이 걸리고 좀 무거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맞죠, 반대로 이 옷을 좀 실제로 구매해서 입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자체를 좀 가볍게 가벼워야지 좀 오래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충분히 좀 지금 오래 하고 계시지 않나? 제가 아직 다른 브랜드는 10주년이면은 막 그거를 아주 그냥 막 그래요. 집 대출에 제가 65세의 만기라서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생각 재밌다고 생각하시니 기쁘네요. 쟤는 아직도 저래요. 네가 기쁘다니까 나도 마음이 뜨뜻하다. 그 마지막으로 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 서울 패션 라디오에 본인은 모르시지만 굉장히 간간히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 번씩 출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말로. 예. 언급으로. 예. 본인이 이제 직접 나와서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셨으니까 앞으로 나의 생각은 이렇다. 앞으로 이렇게 쭉 갈 거니까 따라와 달라. 따라올 테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포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좀 멘토라기보다 이 일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고 매 시즌 좀 가장 염려해 두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 이제 디자이너인데 저 패션 쪽은 아니고 크리스 뱅글이라는 디자이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옷이 뱅글 디자이너. 뱅글 위주로 만드시죠. 뱅글뱅글한다. 굉장히 호불호가 있는 옷을 하는 게 제 약간 일종의 저한테는 그게 스트레스 해소이기도 하고 제가 브랜드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의 존재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 호불호가 있는 옷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입에도 계속 오르내릴 수도 있고 뭔가 이슈도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뭔가 요소가 계속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요소라도 그 패러다임을 살짝 바꿔서 뭔가 그냥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거창하지 않나요, 근데? 근데 패러다임은 엄청나게 거창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로 이제 이 공간에서도 뭔가를 하게 될 것도 그렇고 메시지는 뭔가 그냥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하지 않았던. 감사해요. 아유, 말씀을 네. 계속 해주시죠. 네. 마무리. 그래서 그런 좀 뭔가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요소라도 그런 패러다임을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역시 그라운드 웨이브답네요. 무겁고 아주 든든한- 거창하지 않은데 패러다임을 바꾸시겠답니다. 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소소하게 그냥 패러다임 정도만 바꾸는 걸로. 네. 네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라운드 웨이브가 이제 바꾸는 이제 패러다임을 우리는 최소한 뭘 바꿨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네,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변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남아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옛날 서상영 때부터 마찬가지였지만 어렵게 가지 마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사실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맨날 달라붙어가지고. 그런데도 사실 그 당시에는 또 그 친구도 또 엄청 어렵게 간 거였거든요. 맞죠. 네. 네. 가시밭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고 사실 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주변에서 하는 이렇게 자잘한 얘기들은 또 소비자로서 하는 얘기들은 또 들을 필요도 또 있으니까 네.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종종 우리 또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45화 3부 이 그라운드 웨이브의 김선호 디자이너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거의 뭐 일종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가 어떤 트렌드, 뭐 이커머스, 유행, 인플루언서 신경 쓸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심지어 경영에 대한 거는 포함하지도 않고요. 예, 그런데 그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 예, 일부러 그것도. 예. 그리고 소소하게 그냥 패러다임 정도만 바꾸는 디자인. 아니 예, 말이 그런 못한 것 것들이 같아요.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닌데, 네. 예, 그런 어떤 소소한 포부를 가지고 네네네. 이제 거대한 발걸음을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 브랜드. 그라운드의 웨이브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우선 이런 자리를 저는 처음 갔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러려고 만든 자리가 아닌데 왜 반성을 하고 그래? 반성 중요하죠. 반성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혼자 말하니까 안 되는데 셋이 말하니까 되네요. 아무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또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뼈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